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실태 배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법원은 칼도 지갑도 없기 때문에 헌법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죠. 네,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졌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후보자의 좌우명이 그 칸트의 어떤 사람도 네. 수단이 될 수 없다. 네, 바로 거기에 인간적인 존엄성이 존재한다. 네, 그렇다고 저 가정법원장 네, 취임사에서 뭐 밝힌 걸로 네. 그렇게 나와요. 네, 법관으로서의 이력, 또 인간 문영배가 걸어온 행보, 또 제가 연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겪어온 우리 동기 문영배를 종합하면은 후보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사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법관으로서는 사건 당사자를 재판의 객체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법원은 또 인간적인 법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온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바라보면서 후보자의 소회는 어땠습니까?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부단한 대화를 하고 그걸 성찰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지법에 근무하실 때 네,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셨죠? 네,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판결을 하시면서 목민심서 내용을 네. 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뭐 연결 이런 대충 기억합니다. 네네. 그 청렴 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네. 군수가 뇌물을 받으면 네. 그 부하 직원도 뇌물을 받게 된다. 네. 그러므로 관리자 청렴 의무를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하시면서 징역 2년 6개월 네, 선고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합니다. 예. 우리 누나 다른 사람의 흠결을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렴 요구하는 것도 쉽고요. 그런데 문영배 후보자님은 계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말씀하시듯이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네.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왜 판사들께서 퇴직하신 이후에 대형 로펌에 가시느냐? 예, 개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1년 사이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으시느냐? 전관이 아닌 일반 판사들은 허덕허덕대면서 사무실 운영 비용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관 예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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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하게 살아오셨는데, 그럼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신 이후의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까? 네, 합니다. 네. 그 모범을 후배 판사들도, 후배 재판관들도 좀 따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처음 뵙죠? 네. 예, 저는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실태 네. 배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후보자는 자신합니까? 네, 뭐 나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네,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셨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요즘 왈부왈부합니다. 네. 증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변론 절차라든지 그걸 모두 거친 다음에 그 헌법과 법률의 그 위배됨이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전 그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네, 네, 5.18 관계에 대한 역사적, 네. 정치적,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5.18은 12.12 군사 반란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정당한 항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관련 법률에 따라 기념되고 있고 또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네. 지금 현재 검찰개혁, 즉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검사 조서 증거 능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보담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그런 방향은 좀 어떨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의 구체성은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뭐 몇 번의 청문회를 했지만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인사 말을 하는 후보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6억 신고하신 거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상속 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가 잘하더라도 법을 국민이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고 뭐 그런 거를 좀 하기를 하셨나요? 하나 그룹에서는 자기 사내 게시판에 그걸 실겠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날 작성하신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던데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거칠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브레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네. 불의를 묵과하진 않아야 된다를 네.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근데 판사들도 가끔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산다. 네. 그래서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강조하셨고 또 보니까 어떤 말을 쓰셨냐면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다. 네. 특히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 네. 또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심하거나 무지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법관이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묵과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수의 삶에 본인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 방법으로 뭐 독서나 체험도 얘기하시고 막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게 그 법원의 신뢰나 또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계신 게 정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이 글에.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이 항상 그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했습니다. 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 딱 2년하고 한 달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결코 탄핵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대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언론의 기사는 뭐 봤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네. 하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게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뇌에 찬 결정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재판소 밖에서 여러 무척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으셨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뭐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탄핵 심판을 계기로 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중요성, 네. 학술적인 이야기, 뭐 법 전문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중학생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신에 찬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들 헌법은 법과 정치의 교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준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정해줘야만 나머지 그 모든 국가기관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국가를 사람으로 치면 헌법재판소는 뇌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네.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최후에 맞아 헌법재판소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네요. 헌법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죠. 네. 네.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탄생한 것은 1960년이죠. 네, 그런 거 네. 같습니다. 네. 4.19 혁명으로 국민들께서 독재 권력을 쫓아내고 네. 우리가 주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인이지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외침 속에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도대체. 정치 권력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탐유하고 법원마저도 믿지 못하겠고 헌법재판소란 기관이 제발 헌법 지켜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4.19의 혁명의 소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개헌에 의해서.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렇죠. 네.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구차 네, 9차 개헌. 네. 1987년. 네. 그때 역시 4.19에 못지않은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그동안 역대 군사 독재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18년, 7년 이어지는 기간 동안 헌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당시 개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개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안 되겠다.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가 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지금 유일한 지역법관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권 중심주를 탈피하고 인사 말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저도 지역국회의원의 한 사람인데 진짜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 인사 말씀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을 위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절감한다. 이런 걸 어느 때 느끼셨습니까? 암인데 그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결국 암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 이 생명조차도 이렇게 차별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감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그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균형 감각을 갖추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사법농단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 권한이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항상 양측에서 있습니다. 그 미국 헌법을 기초한 해밀턴에 따르면 법원은 칼도 지갑도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취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로는 그 임명권자의 임기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